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기출 심화 기출 분석 과정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선은 자료 나눠드렸죠. 그렇죠? 심화 자료 나눠드렸고, 그 다음에 인강을 들으시는 선생님이나 직강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에게 지금 교재가 만약에 배부가 되지 않았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파일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의에 앞서 갖고 핑계 아닌 핑계지만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좀 죄송함을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일정에 맞춰서 교재 준비는 전부 끝났습니다만 어쨌든 배부 과정에서 좀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때 다른 여타의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주문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생각했던 기간보다도 늦게 받을 수밖에 없게 됐음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넉넉하게 갖고 추진을 했다 그러면 이런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본의 아니게 이와 같은 불편함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부터는 2권서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고, 저 역시도 오늘에 와서 교재를 보니까 해설을 상당히 줄였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두꺼워진 것 같아요. 이전보다 더 두꺼워졌습니다. 문제를 집어넣었으니 해설도 두꺼워지는 건 맞습니다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두꺼워진 것 같습니다. 보기 편하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파일을 보니까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끼워 넣을까 했는데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더 두꺼워지면 이게 불편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자, 오늘은 행동지원입니다. 행동지원이고 이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지금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진도가 늦다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도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늦게 가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따라오셨느냐라는 부분이 더 중요한 거고 진도가 얼마나 빨리 나갔느냐, 늦게 나갔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지금서부터 나가는 진도에 있어 갖고 빨리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과정 명칭부터가 기출문제 풀이 과정이 아니죠. 그렇죠? 기출 분석 과정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문제를 보고 문제를 풀고 이런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시간은 상당히 단축될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문제 읽고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한다면 단순한 문제풀이 정도밖에 안 될 거고요. 제가 문제 분석이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은 주관식과 객관식의 차이라든지 혹은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다시 한번 형성해보고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큰 틀이 심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출 분석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게 연도별로 정리를 해놨는데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또 일정 부분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6월달까지입니다. 6월달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좋겠고 아까 제가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꼼꼼히 보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풀게 되는 모든 문제는 추후에 여러분들이 보게 될 시험의 한 단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표현이 그대로 옮겨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지 그냥 나 이거 풀어서 맞았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큰 오산입니다. 기출문제가 갖고 있는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앞쪽이 객관식이에요. 이 점은 2009년도서부터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2009년도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객관식인데 이 지금 객관식 문항이 추후에 주관식 문항으로 바뀔 것이고 객관식 문항에 있었던 답지들이 오지선단에 있던 답지들이 여러분들에게 제시되는 제시문에 한 줄이 됐든 아니면 거기에 블랭크 처리가 돼서 서답형으로 나오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꼼꼼히
봐 놔두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냐 그러면 직강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크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강을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옆에서 누가 컨트롤을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역 선생님들께서는 수업도 들어야 되고요. 조금 최근엔 비대면이니까 수업도 많이 들으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기간제 생활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되는 선생님들께서도 있으실 건데,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옆에서 컨트롤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성인인데다가 누가 관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좀 딜레이 되는 경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늦어져 버리게 되면 따라오는 게 힘듭니다. 기본 과정 13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출 분석 과정은 10시간입니다. 한 주에 10시간입니다. 그걸 몰아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요, 괜히 시간 뺏기는 것 같고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자료가 업로드가 되면 그때 바로 보는 게 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는 게 버거우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 역시 최선의 방법은 저와 함께 진도를 나가는 게 최상입니다. 남들 할 때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남들 할 때 같이 하는 게 제일 덜 부담스럽고 버겁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꼭 두 가지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였습니까? 천천히 꼼꼼히 가자. 두 번째, 인강이 됐든 직강이 됐든, 우리 직강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결석하는 게 인강 딜레이 시키는 거하고 똑같겠다. 그렇죠? 결석하지 말고 꾸준히 나오자. 그것만도 성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돼요. 어차피 저를 믿고 강의를 선택해 주신 거고, 뭐 전국에 계신 수백 명의 이제 인강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저를 믿고 선택한 만큼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제가 아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물 박사가 아닌지라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모르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라도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심화과정서부터는요, 심화 기출과정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강의 계획서를 통해서 전달한 바와 같이 첫 번째는 마인드맵을 통해서 복습을 합니다. 전체적인 틀을 복습을 할 거고요. 다음으로는 마인드맵이 끝나면 바로 무엇을 할 거냐 그러면 심화과정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심화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제가 살펴봤던 여러분들에게 공지된 책들 중에서 기본 과정을 통해서는 소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 기출문제를 실시를 합니다. 기출문제가 끝나면요, 5월달 말이라고 제가 공지를 했습니다. 그때는 기출문제를 재구조화한 모의고사를 풉니다. 기출문제를 재구조한 모의고사라 그러면 기출문제를 푸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런데 5월 달에 시험 보는 문제는 문제를 새롭게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풀었던 문제를 재구조화하는 겁니다. 과거의 문제는 한 문제에 하위 문항이 6개인 적도 있어요. 5개인 적도 있고.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나오질 않습니다. 3문제예요. 3문제 정도예요. 중등 같은 경우는 2문제인 경우도 있고요. 그 스타일에 맞춰서 다시 한번 출제를 해서 여러분들 답안 작성 방법도 피드백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답을 외워서 쓰고 있었나, 아니면 진짜로 이해를 하고 쓰고 있었나, 나중에 모의고사 보면 알겠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매일 이야기했던 기출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출문제를 지금 이 책이 아니라 진짜 시험지 같이 만들었을 때 풀어내면 진짜로 여러분들 열심히 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데 그때 되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내가 분명히 봤던 문제인데 시험지에 찍혀서 나오게 되면 괜히 낯설어집니다.
괜히 낯설게 보여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공부하셨던 것 같고 답안 작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전부 끝나는 과정이 끝나는 6월 달 정도에는 실전 모의고사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체 개발한 문항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출제를 할 겁니다. 교육과정 부분은 빼지고요. 교육과정 부분 빼고 교육학 부분은 빼고 그 다음에 초등 같은 경우 교직 논술 이런 부분 빼고 순수하게 특수교육학 내용만 갖고 실전 모의고사를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저한테 배웠던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5월달 말에 봤던 기출 변형 문제들을 통해서 봤던 재구조화에서 봤던 그 상황에서 피드백 해드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답안 피드백 그 부분도 전부 반영을 해서 쓰실 수가 있으셔야 될 겁니다. 그럼 점점 뭐가 돼야 되냐 그러면 지식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지식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답안 작성 방법도 긴가민가 하다가 이렇게 점점 해야 되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저하고 남은 기간 동안 익히시면 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학원에 온 지 3년차 됐어요. 현직에 있으면서도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학생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이걸 왜 굳이 달달달달 외우려고 그러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시험 공부는 외우는 게 기본이긴 합니다만 똑같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아무래도 학원 경력이 짧다 보니 저의 말을 잘 안 믿으시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똑같이 안 써도 정답 처리해 줍니다. 정답의 범주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범 답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험 보면 출제위원들이 답안지로 제출하는 게 A4지 한 장이에요. 이렇게 쓰는 경우들 다 맞은 걸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한 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똑같이 외우려고 똑같이 외운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거라는 건 너무나 뻔한 건데 똑같이 외우려고만 하니 안 그래도 안 되는 공부 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고 조금은 한 100% 중에서 한 99%는 좀 부담을 갖더라도 1%만이라도 좀 내려놓으십시오. 똑같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물며 교육과정도 그렇고 법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없어진 사법시험 볼 거 아니시죠? 그렇죠? 사법시험 볼 거 아니라면 똑같이 쓴다는 욕심 버리십시오. 똑같이 써서 편해지는 건 여러분들 욕심입니다. 심리적으로 똑같이 썼으니까 무조건 맞게끔 처리해 주겠지라는 건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자 하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써야 맞게끔 해준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다 과락할 겁니다. 다 과락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조금은 즐기면서 하십시오. 몰랐던 부분들 알면 재미있지 않습니까? 학교 수업 시간을 통해서 몰랐던 부분들을 비록 시험 준비 때문에 공부는 하고 있지만 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즐거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우선 마인드맵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동지원이라는 파트가 문항수도 제일 많아요. 웬만한 영역의 2배 정도가 됩니다.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꼼꼼히 공부하셔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한번 행동지원의 이론적 배경 파트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같이 다시 한번 암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이미 공부가 되신 입장에서는 복기를 하면서 내 머릿속에 얼마나 들어왔느냐를 동시에 점검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멍 때리면서 여기 보시면 안 돼요. 멍 때리면서 여기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자꾸 이것을 뽑아내는 연습을 해야지만 그게 인출이 되는 거지 무조건 보고 계속 반복한다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이게 정리를 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행동 지원 이렇게 하면서 행동 수정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웁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진 않습니다. 행동 수정이 뭐냐라고 배우진 않아요. 그렇지만 행동 수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부분이 뭐였냐 그러면 고전적인 방법에 있어서 행동 수정하고 최근에 있어서 긍정적 행동 지원이 뭐냐라는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과거에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행동 수정 방법이 뭐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는 있으셔야 될 겁니다. 다음에 응용 행동 분석 들어가게 되면 응용 행동 분석이 뭐냐 나오지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응용 행동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양한 전략 혹은 다양한 기법이라고 표현되는 내용들은 전부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그러면 응용 행동 분석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응용 행동 분석의 특성이 뭐냐 이런 부분들이었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문제 바로 풀면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과 관련해서. 그래서 긍정적 행동 지원의 개념 뭐냐라고 했을 때 전통적 행동 수정하고 긍정적 행동 지원을 비교할 수가 있어야 돼요. 특히나 이제 서술식이 주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 급에 상관없이 모두 전통적 행동 수정하고 긍정적 행동 수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긍정적 행동 지원이 목표가 뭐냐? 이 부분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개인을 둘러싼 문제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 전체를 바꾸려고 한다라는 쪽으로 해서 전부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특징과 관련해서 행동과학이다, 실용적 중재다, 사회적 가치다, 체계의 변화다. 이와 같은 긍정적 행동 지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긍정적 행동 지원의 주요 요소입니다. 주요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라는 표현과 긍정적 행동 지원의 주요 요소라는 표현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와 같은 부분들에도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생태학적 접근에서부터 대상을 존중하는 접근 이 부분이 나오죠. 여기 중에서 이제 기출문제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될 용어가 뭐냐 그러면 진단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 이 부분과요. 삶의 방식 및 통합 중심의 접근 이 표현을 제일 먼저 아마 선생님들이 보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긍정적 행동 지원의 실행 절차 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표적 행동을 선정을 하고 무조건 외우면 이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를 머릿속으로 선생님들의 일련의 과정을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우시는 게 좋아요. 문제 행동, 즉 표적 행동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표적 행동 선정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조작적 정의가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표적 행동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 행동이 그중에서 어떠한 문제 행동을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초반에는 안 나왔던 문제들입니다만 중후반서부터 이 부분이 언급이 많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의 조작적 정의, 이 조작적 정의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부분하고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겁니다. 문제 행동을 선정하고 조작적으로 전부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문제,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다. 그렇죠? 문제를 찍었으니까 다음으로는 정보를 수집할 거다. 어떤 방법으로? 행동의 기능 평가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정보를 수집을 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행동의 기능 평가라는 것은 보게 되면 세 가지 방법이 있더라. 이것 간접적인 방법도 써보고 직접 관찰 방법도 써보고 그것도 안 되면 기능 분석이라는 방법을 써보더라. 이 부분이죠. 지금까지도 기능 평가 이 부분하고 기능 분석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객관식 문항을 전반부에 있는 객관식 문항을 보게 되면 행동의 기능평가와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분명하게 개념을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행동의 기능평가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면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가설을 설정해야 되겠죠. 가설 그러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가설에 포함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동의 이름, 배경사건, 선행사건, 그 다음에 추정되는 문제행동의 기능하고 문제행동 들어갈 건데 오늘 심화 과정을 통해서는 요 상황 사건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배경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거고 이 부분들이 다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 수립할 거다라고 하면서 다음에 나오는 게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입니다. 이번엔 요소.
요소 네 가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배경, 선행 사건을 중재한다라는 거하고 대체 기술 교수, 문제 행동에 대한 반응, 장기 지원. 이와 같이 네 개가 나오더라. 여기서 끝나면 너무나 시시합니다. 이 안에 또 뭔가가 숨어 있더라 이거죠. 여기에 대체 기술 교수라는 게 숨어 있더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배경 선행 사건 중재와 관련해서도 네 가지 문제 행동의 기능과 관련해서 쭉 언급이 돼요. 이 부분들 번거롭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다 살펴봐야 될 내용들인 겁니다. 다음에 대체 기술 들어가면 교체 기술 있고 대처면 인내 기술 있고 일반적 적응 기술 이와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문제 행동에 교체 기술과 관련해서 선택 기준이 뭐냐 또 나오겠죠. 그렇죠? 다 전부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큰 틀 잡아 놓은 거예요. 다음으로 행동 지원 계획의 평가 및 수정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 안에서만 보더라도 이게 전부 문제예요. 이게 전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 찍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찍어서 나오는 거다. 뭐가 찍힐지는 나중에 시험이 다 되면 그때 보는 거고. 다음으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부분이 지역사회 안에 적용될 수도 있고 학교에 적용될 수도 있다. 학교에 적용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 뭐냐라는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 핵심 요소 그림으로 설명되는 거 있잖아요. 원 세 개가 땅 찍혀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일 바탕이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동그라미 세 개가 자료와 실제와 성과 이와 같은 부분들로 성과가 제일 밖에 나와 있죠. 성과가 바탕이 되는 거고 시스템, 자료, 실제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긍정적 행동지원 3단계 예방 모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RTI 학습장애에서의 RTI하고도 관련되고요. 정서행동장애 들어가게 되면 또 이와 같이 해서 워커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렇죠? 상당히 관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념 알아두시고 예방의 내용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와 같은 내용들이 언급이 되죠. 다음으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실행 과정 이 부분은 학자들마다 내용이 너무 달라요. 그렇죠? 학자들마다 내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이야기를 알아두시면 좋지 않겠나. 양명 교수님 책에 소개되고 있는 바 알아두시면 된다. 학자들 거 전부 알려고 하면 너무 머리 아픕니다. 다음에 행동의 기능평가하고 표적행동에 대해서 기능평가가 뭐냐? 왜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점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정리해 두시고요. 문제행동의 기능 보면 문제행동 기능의 종류 부분이 관심 끌기에서부터 놀이나 오락 이렇게 가더라. 그러나 놀이나 오락이라는 부분은 자기 조절하고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 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하냐 그러면 관심 끌기에서부터 자기 조절까지를 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문제행동 기능의 분류 보시게 되면 어쨌든 이와 같이 디테일하게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육해 자극의 획득이냐 혐오 자극의 회피냐 이와 같이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더라.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분류를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만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동의 기능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이 부분은 서답식으로 잘 나오고 뿐만 아니라 그림 양식 있잖아요. 양식을 꼭 한번 살펴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접평가의 방법도 있다. 간접평가 방법과 관련해서는 특수교육평가에서 다루어졌던 면담이라는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직접관찰평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고 계신 모든 부분들이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화기록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급의 특성상 유아특수를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꼭 봐놔두셔야 됩니다. 일반교육에서도 언급이 많이 되고 있고 우리 특수교육에서도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일화기록은 유아특수를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나머지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이 행동의 기능평가 관찰지 이 정도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일정 부분 출제가 됐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특히 이제 초등하고 중등으로 넘어가게 되면 행동분포 관찰과 ABC 관찰 기록 이 두 부분을 출제 제일 많이 하죠. 그러나 행동분포 관찰이라는 것은 시간대, 문제 행동이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라는 부분을 키워드로 갖고 있고 ABC 관찰 기록 같은 경우는 ABC로 이렇게 세 칸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하시면 되겠다. 마지막으로 간접평가라든지 직접 관찰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설을 설정할 수 없거나 그 다음에 중재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시행하는 게 뭐냐 그러면 기능 분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리되셨나요? 네, 정리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 같지만 이거 일부러 시간 할애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일부러 또 다 해야 돼요.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자, 이제 바람직한 행동의 증가 이 부분 배웠지요. 그렇죠? 제일 먼저 배웠던 게 강화. 그다음에 밑에 토큰, 그다음에 행동계약, 집단 강화, 고확률 요구 연속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토큰 제도 나오겠나? 왜 안 나오겠습니까? 다 나온다라니까요.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우선 강화 보겠습니다. 강화가 뭐냐라고 했고 여러분들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강화의 종류 그래서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이런 용어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강화제의 개념과 그래서 강화제 유형 이 표현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죠. 강화제 그러면 다 아시는 것 같지만 시험 문제는 근원에 따른 강화제의 종류를 써라 이렇게 그 다음에 물리적 특성에 따른 강화제의 종류를 써라 그러면 그게 뭐야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공부할 때 이렇게 범주화 시키지 않았다면. 그래서 근원에 따른 강화제의 종류는 무조건 강화제냐 조건 강화제냐 아니면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는 음식에서부터 사회적 강화제까지 구분한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종류를 무조건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이 뭐냐 분류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꼭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강화제의 판별 및 선정, 선호도 평가 방법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질문하기, 관찰하기, 시행기반 평가하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심화과정 자료로 살펴보게 될 내용들이 제가 이성봉 교수님 외 책과 그 다음에 쿠퍼책에서 이렇게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성봉 교수님 책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만간에 거기에 있는 저자들 중에 제가 왜 자꾸 이거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조만간에 거기에 있는 저자분들 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최근에 안 들어갔어요. 거기에 있는 저자분들 중에.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관찰하기, 시행기반 평가하기 이와 같은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강화제 특성 및 사용과 관련해서 강화제가 갖고 있어야 될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강화계에서 연속 강화계획과 간헐 강화계획이라는 게 있더라. 간헐 강화 계획 들어갔더니 비율, 간격, 지속 시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장단점에 맞춰 갖고 고정과 변동 이와 같이 두 개로 다시 또 세분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빈도의 문제냐 시간의 문제냐 이것도였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토큰 제도, 반응 대가하고 많이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토큰 제도가 무엇이냐 혹은 토큰 경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토큰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목표 행동과 토큰과 교환 강화제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된다. 토큰 제도 실행 절차라든지 토큰의 장점도 우리가 살펴봤었고 이제 세 번째 행동계약과 관련해서 행동계약의 개념 그 다음에 행동계약의 구성요소 그래서 지금까지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5가지를 기본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요 책들마다 양명희 교수님 책도 기존서부터 이렇게 언급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시험에 기출문제의 기출을 통해서 이와 같이 5가지가 제시됐기 때문에 학자들이 어떻게 제시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시험에서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출제가 했었느냐 그걸 파악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행동계약의 구성 요소 5가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계약의 실행 절차라든지 장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여기서 행동계약의 실행 절차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그렇죠? 각자 보관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집단 강화와 관련해서 집단 강화가 무엇이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집단 강화 유형의 3가지가 있다. 독립적, 종속적, 상호 종속적 집단 강화 이와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개념을 간략하게 알아두셔서 서답식으로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복잡하게 나올 수가 없는
단원인 것 같습니다. 집단 강화 시행을 위한 지침이라든지 집단 강화의 장단점 이런 분들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고학률 요구 연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3요인 분석이라는 부분 살펴보다가 나중에 이 고학률 요구 연속도 살짝 언급할 거예요. 동기 조작이냐 동기 해지 조작이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꼭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한 시험에 두세 번 나왔습니다만 꼭 한번 더 살펴봐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개념 살펴볼 거고 효과적인 활용법 그래서 이제 4가지입니다. 과제가 갖춰야 될 조건도 3가지가 있어요. 과제가 갖춰야 될 조건도 3가지가 있고 효과적인 활용법 여기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고학률 요구 연속이 갖고 있는 효과를 동기 측면에서 살펴볼 거고 행동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고학률 요구 연속의 사용 시 고려해야 할 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 보면서 꼭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주 보고 있는 여러분들 선배 때부터 봤던 책이 누구 책이냐 그러면 홍준표 교수님 책이에요. 중앙대학교의 그 교수님이시죠. 이만한 거 있죠. 그렇죠? 그 책이나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충자료 심화 과정에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부족한 부분 그 책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한 책 있죠. 쿠퍼 책이라고 돼 있는 거 그렇죠? 동일한 책입니다. 두 개가 동일한 책이에요. 홍준표 교수님이 마치 당신의 이야기인 양 홍준표 저 돼 있잖아요. 절대 그분의 이야기 아닙니다. 그 마치 저서같이 표시했던데 저서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내용 그쪽으로 싹 다 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홍준표 교수님 책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들이 전부 지금 쿠퍼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행동 감소를 위한 수준별 대안 이렇게 이해하는데 우리 최소 강제성 대안의 원칙이다. 기억나시나요? 최소 강제성 대안의 원칙이다. 그래서 순서대로 정리를 하셔야 되죠. 강화 중심의 전략이다. 다음에 소거, 바람직한 자극의 제거, 혐오 자극의 제시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행동 감소를 위한 원칙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최소 강제성 대안의 원칙입니다. 위쪽에서 이야기하는 행동 감소를 위한 수준별 대안이나 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최소 강제성 대안의 원칙 이 부분은 동일한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별 강화입니다. 차별 강화 뭔지 한번 개념 다시 한번 정립해 주시고 차별 강화 유형 보면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 다른 행동 차별 강화, 대체 행동 차별 강화, 상반 행동 차별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통해서도 이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 다시 3가지로 나누더라. 이 부분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큰 틀에서 당연히 4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겠지만 2021년도 시험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 안에서 이게 툭 튀어나왔어. 그러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보셔라. 다음에 대체행동 차별 강화하면 다시 한번 중요한 게 나오죠. 대체행동의 선택 기준이 무엇이냐. 다음으로 대체행동 선택 시 고려사항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대체행동 선택 기준은 어렵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어렵지가 않은데 대체행동 선택 시 고려사항 그러면은 3가지 언급을 하는데 이 3가지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반응 효율성이라는 거 이야기하더라. 그러면 꼭 시험 내시는 분들이 뭐하고 연결을 시켰냐 그러면 교체기술 선택 기준에 나와 있는 5가지 연결을 시킨더라 이거죠. 왜냐? 교체기술 선택 기준 5가지가 뭐라고 퉁치는 용어다? 반응 효율성이라고 퉁치는 용어다. 이렇게 돼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둘 간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지금 뭐 어떤 분들의 수업을 들으셨던지 간에 보시게 되면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에서부터 상반 행동 차별 강화의 목적이 나올 겁니다. 단순히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다라고 하면 어찌 제일 쉽습니다만은 빈도를 낮추는 거, 문제 행동의 빈도를 낮추는 것, 감소시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목적들 잘 봐두셔야 돼요. 우리 기출문제 풀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을 어디에 두는지. 예를 들면 대체행동 차별 강화다 그러면 당연히 대체행동에 대해서 강화하겠죠. 그렇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공부를 하다가 만 거고
대체 행동에 대한 강화를 통해서 표적 행동을 제거하는 겁니다. 끝까지 다 봐야 돼요. 끝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표적 행동을 제거하는 거예요. 밑에 상반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위에 있는 다른 행동 차별 강화는 문제 행동, 표적 행동이 나타나는 시간을 증가시키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비유관 강화 보겠습니다. 비유관 강화가 뭐냐라는 건 문제 행동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시간보다 짧게 이렇게 제공해야 됐던 거, 비유관 강화의 특징. 다음에 속어가 뭔지 꼭 봐두시고요. 속어 사용의 장단점, 속어 관련 용어에서 속어 폭발하고 자발적 회복, 속어 저항. 이제는 구분하시잖아요. 그렇죠? 속어 폭발과 자발적 회복, 그 다음에 속어 저항. 이렇게 해서 속어 저항이라는 용어는 속어가 한꺼번에 중재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싹 사라지지 않고 중간중간 불쑥불쑥 올라오니까 안 없어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속어 저항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벌과 관련해서 벌의 종류, 부적 벌이 있고 정적 벌이 있다. 부적 벌의 종류에는 타임아웃하고 반응 대가와 타임아웃이 있다. 반응 대가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토큰 경제, 토큰 제도하고 상당히 연관된다. 타임아웃의 종류, 비배제와 배제, 이와 같이 구분할 수가 있고요. 혹여 양명희 교수님 책 갖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돼 있을 겁니다만 이해하는 데는 다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셔도 되고, 정적벌 같은 경우 과잉교정하고 혐오자극 제시라고 돼 있죠. 정적 연습 과잉교정, 원상회복 과잉교정 이렇게 구분하고 조건적, 무조건적 혐오자극 이와 같이 구분하더라. 머릿속에 공부했던 거 기억들 나십니까? 예. 다음 보겠습니다. 새로운 행동을 습득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언급했던 게 변별 훈련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다시 변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심화 과정에서 이게 변별이구나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별 훈련이 뭐냐? 자극 통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자극 통제가 된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 다음에 촉진과 용암입니다. 촉진이 뭘까? 촉구, 촉진. 어떤 용어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용어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촉진이 뭘까 해서 촉진의 유형 봤더니 반응 촉진하고 자극 촉진 이렇게 구분되더라. 단 유아 특수는 빼고요. 유아 특수는 반응 촉진하고 자극 촉진으로 범주화시키는 바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유아 특수는 단순히 개별적인 촉진의 형태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범주화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나 초등과 중등은 반드시 범주화해서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여기 자극 촉진에서 가외 자극 촉진하고 이쪽에서 시각적 촉진이라든지 반응 촉진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립니다. 시각 촉진하고 가외 자극 촉진하고 같이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위쪽에 나와 있는 시각 촉진하고 밑에 나와 있는 가외 자극 촉진이 같은 문항에서 나올 가능성은 거의 드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 외국에서는 이와 같이 분류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라서요. 문제를 잘못 내버리게 되면 그림 자료를 부가적으로 그림을 제공한 게 가외 자극 촉진도 돼버리고 뭐 또 돼버리냐 그러면 시각적 촉진도 돼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문제가 꼬여버립니다. 문제가 꼬여버려서 두 개가 같이 제시될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촉과 용암 보면 각각의 개념 살펴보시고 촉진 책에 있었죠. 최대 최소 촉구법에서부터 점진적 안내 이와 같이 돼 있다. 최대 최소 촉구법 뭐 뻔한 거고 최소 최대 촉구법, 최소 촉구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풀다 보시면 최소 촉구법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다만 한 가지 더 최대 최소 촉구법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무오류 학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오류 학습.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책은 이성봉 교수님 책밖에 없어요. 나머지 책들에게는 무오류 학습이라는 용어를 툭툭 던지는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줘요. 어쨌든 무오류 학습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오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왕창 주는 거예요. 왕창 주게 되면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최대 최소 촉구법이라든지 혹은 용암도 마찬가지로 무오류 학습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고 촉구지원법.
지속적 시간 지연하고 점진적 시간 지연이 있다. 학습장애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지만 학습장애 때문에 거기 이게 설명하고 뭐가 좀 안 맞아서 그럴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촉구지연법에서 지속적 점진적 시간 지연이 있다. 오늘 시간에 이 부분을 다룰 수가 있을 겁니다. 행동연습법 보겠습니다. 행동연습법 보면 오늘 다시 또 문제 풀면서 제가 강조할 거예요. 왜 행동연습법하고 과제분석을 헷갈리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행동연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제분석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과제분석이 문제에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거고 언제는 과제분석이라고 써야 되고 언제는 행동연쇄법 중에 전진, 후진 연쇄법을 써야 될지를 오늘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제분석이라고 이야기할 때다가 행동연쇄, 전진, 후진 포함해서 그냥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취수준평가, 단일기획법과 다수기획법이 있더라. 이 표현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성취수준평가, 행동연쇄를 하려고 그러면 성취수준평가를 통해서 이 학생이 과제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면 괜히 힘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일기획법, 다수기획법이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단순히 단일기획법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라는 개념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는 개념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행동연습법의 종류 전진, 후진, 전체. 여기에서 뭐를 여러분들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까? 강화를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다음에 행동형성법 보겠습니다. 행동형성법이 뭐냐? 그 다음에 행동형성법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느냐? 여기에서는 분명히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행동을 할 줄 모르나 점차적으로 제일 처음에 강화를 하고 점차적으로 목표 행동에 가까워질수록 강화제를 제공하지 않는 형태 이렇게 될 겁니다. 다음에 모방하기, 시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방하기가 뭐냐? 효과적인 모방하기, 최적의 모델이 갖는 특성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모델 제시 방법에 자기 관찰하고 자기 모델링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반화입니다. 일반화, 자극 크게 보게 되면 자극 일반화와 반응 일반화 이렇게 돼 있죠. 자극 일반화와 반응 일반화. 자극 일반화의 유형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가 있고 자극 일반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세 가지. 이건 뭐 뒤에 나와 있는 반응 일반화하고 똑같습니다. 똑같다. 다음에 자극 일반화를 위한 전략이 있고요. 다음에 반응 일반화 배우지 않았는데 아는 거죠. 반응 일반화. 반응 일반화가 뭔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반응 일반화에 주는 영향 위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표기 안 했고 이 반응 일반화를 위한 전략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일반 사례 교수법으로 갑니다. 일반 사례 교수법을 보면 자, 일반 사례 교수법이 뭐냐? 시험에 주장창 나오는 거 맞죠? 지적장애 파트하고 관련지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 일반 사례 교수법이 개념 알아두시고 일반 사례 교수법은 절차대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절차대로. 그래서 교수 영역을 우선적으로 결정해라. 그 다음에 과제 분석하고 예를 결정하고 계열화하고 그 다음에 비교수 상황에서 평가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표현 그대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 표현을 그대로 선생님들이 외워두셔야 된다. 이 표현 그대로라고 해서 하나도 안 틀리기가 아니라 이와 같은 흐름으로 쓸 수가 있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인지적 행동주의 중재입니다. 그 다음 자기관리 기술이 뭐냐라는 부분들 이해하시면 다음에 자기관리 기술의 유형이 나와죠. 목표 설정은 지금까지 시험 나온 적이 없어요. 목표 설정은 시험 나온 적이 없고 자기 기록 옆에다가 갈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점검하고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고 구분해서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록 혹은 자기 점검 이렇게 이해하고 자기 평가, 자기 강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부 자기 관리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시험의 단골 메뉴는 자기 교수입니다. 자기 교수고 자기 교수 훈련 절차 표현이 지금 5가지로 돼 있는데 순서대로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이 표현은 지금 꼭 이대로 안 해오셔도 돼요. 임용 시험도 마찬가지로 매번 표현이 바뀌어요. 그래서 뭐가 맞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선생님들이 외웠던 방식 시험에 한 번이라도 나왔던 표현대로 그대로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이 표현대로 외우셔도 되고 학교 교재에서 봤던 표현대로 외우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가히 어느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 선생님들이 신경 쓰셔야 될 건
단계 외우셨으면 이 안에서 교사의 역할은 뭐고 그 다음에 학생은 무엇을 하는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자기 진술문 보시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문제의 정의, 계획, 자기평가, 자기 강화가 있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가, 자기 진술문 어떻게 표현되는가 꼭 봐놔두셔야 돼요. 위쪽은 시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선생님들이 당연히 잘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진술문 같은 경우가 좀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와가고 있습니다. 다 와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행동의 관찰과 기록입니다. 표적 행동과 조작적 적 이걸 행동, 관찰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앞에서 했던 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표적 행동의 선정 순위라든지 그 다음에 행동의 조작적 정의.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될 건 뭐냐 그러면 행동의 6가지 차원이라는 표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행동의 차원. 행동의 차원 중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묻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행동의 차원이다 그러면 빈도에서부터 강도까지 이야기하는 것이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동 목표, 다음 여기 보시면 행동 목표 세우기 필요성하고 행동 목표의 구성 요소 일반적으로 4가지를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시험 문제에서는 특히 한 명 것을 특정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메이거의 행동 목표 진술 방식 그러면 위에 거 날려버리면 돼요. 조건과 수납 기준과 행동 이와 같이 3가지 부분이 들어간다라는 것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다음에 행동의 직접 관찰과 측정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 배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는 관찰자 간 일치도를 선생님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우리 기본 과정에서도 관찰자 간 일치도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료 나눠드렸지만 그때는 이성봉 교수님 책에서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오늘은 다시 또 쿠퍼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발췌를 해서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오늘 들으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행동 묘사 관찰에서부터 시간 중심의 관찰 기록까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행동 특성의 중심에서 빈도, 사건, 표지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빈도 기록법, 사건 기록법 다양한 표현들 나오고 있는데 학자들마다 사건 기록법의 범위를 달리 보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빈도, 사건, 표지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 기록법의 범주가 상당히 넓다 이렇게 우선 좀 오픈 마인드를 갖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었죠. 그래서 빈도 기록법, 사건 기록법 혹은 빈도 사건 표지법, 지속시간, 지연시간, 반응기의 기준치 도달 기록법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관찰자 간 일치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 중심의 관찰 기록입니다. 유형 보면 간격 기록법하고 시간 표지법 크게 2가지로 나누더라. 간격 기록법에는 전체 간격 기록법, 구분 간격 기록법, 그 다음에 시간 표지법에는 순간 표지 기록법. 여기에서 보게 되면 행동 발생률을 구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요. 행동 발생률도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알면 되느냐? 아니죠. 관찰자 간 일치도도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순간적으로 일으키는 실수가 뭐냐 그러면 시험 문제는 행동 발생률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들은 뭘 구하냐 그러면 관찰자 간 일치도를 구한다든가 혹은 반대의 경우로 구하는 경우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2가지를 전부 구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래프 그리와 자료의 시각적 분석입니다. 낯선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만 이 시각적 분석이라는 표현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준, 경향, 변화율, 중첩 정도, 효과의 즉각성 정도를 이야기하더라.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가 있더라. 반대로 다시 한번요. 시각적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가 뭐냐 그러면 수준과 수준에서부터 효과의 즉각성 정도까지를 시각적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잘 참아 오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단일 대상 연구죠. 점차 이게 후반부로 가면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단일 대상 연구의 특성 봐서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중재 효과를 반복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 봤고요. 독립변인, 종속변인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것 같고 실험 조건, 기초선, 중재,
유지와 일반화, 그러니까 혹은 유지 이렇게만 쓰기도 하고 일반화 이렇게만 써서 일반적으로 단일 대상 연구는 세 구간으로 나눠진다.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습니다. 신뢰도와 타당도, 독립변인 신뢰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중재 충실도. 실험을 얼마나 충실하게, 실험 조건을 얼마나 충실하게 지켰느냐. 그 부분을 중재 충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종속변인 신뢰도에는 관찰자 간 신뢰도와 관찰자 내 신뢰도가 있다. 신뢰도를 훼손하는 요인, 이 부분은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았다가 관찰자 표류라는 용어가 한번 시험에 나오면서 주목받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신뢰도 훼손하는 요인, 잘못 과한된 측정 체계, 불충분한 관찰자 훈련, 의도하지 않은 관찰자 역량. 그래서 불충분한 관찰자 훈련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그럼 요 세 가지다. 그래서 관찰자 표류라는 부분이 그 중에 하나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의도하지 않은 관찰자 영향도 있더라. 관찰자 기대하고 관찰자 반응성. 개념들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죠? 개념들 알고 계셔야 될 거고, 이 부분이 지금 과거에는 신뢰도 문제에서 나왔다 그러면 바로 다음 페이지 나오면 나오는 게 타당도예요. 타당도. 홍준표 교수님 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쿠퍼 책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타당도하고 신뢰도는 붙어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시험을 낸다라고 하게 되면 관찰자 표류 외에 지금 요 두 가지 용어 있죠. 관찰자 기대, 관찰자 반응성이라는 이 두 가지 용어하고 소답식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다음에 타당도와 관련해서 타당도를 훼손하는 요인, 여기에 출제할 거 진짜 많아요. 출제할 거 진짜 많아. 특히나 여기 보시게 되면 측정의 인위적 산물, 이런 표현들이 출제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뭐하고 연결시켜서 출제하기 좋냐 그러면 순간표지법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순간표지법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지어서 출제하기가 상당히 좋은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타당도의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이런 표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회적 타당도가 뭐냐라는 부분, 자꾸 나왔던 표현들입니다. 사회적 타당도. 됐습니다. 꼭 이 부분, 타당도를 훼손하는 요인, 이번에 심화 과정에서 한번 이야기할까 싶었는데 이미 보충 자료를 통해서 전부 제가 나눠드리는 사항들이죠.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단일 대상 연구 설계의 종류 보겠습니다. 반전 설계, 반전. 제공됐던 중재를 철회하더라.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더라. 일반적으로 A, B 설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A, B 설계까지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반전 설계다라고 하게 되면 A, B 설계를 생각을 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A, B 설계도 반전 설계입니다. 그렇죠. A 설계에서부터 A, B 설계에서부터 전부 반전 설계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중다기초선 설계에 들어갑니다. 항상 중다기초선 설계에 들어가면 내적 타당도라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특성이 뭐냐? 중다기초선 설계의 장단점이 뭐냐? 그 다음에 유형, 행동, 상황, 대상자입니다. 그래프 딱 보시게 되면 맨 오른쪽 보셔야 되겠죠. 맨 오른쪽에 사람 이름 나왔느냐, 장소가 나왔느냐, 그 다음에 아니면 또 뭐가 어떤 행동, 특정 행동이 나왔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픽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다 기초선 설계 변형, 중다 간헐 기초선 설계라는 것도 있고, 지연된 중다 기초선 설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연된 중다 기초선 설계는 자료 통해서 나눠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기준 변경 설계입니다. 기준 변경 설계 위에 선들 이렇게 있는 거 기억나시죠? 기준 변경 설계의 장단점 뭐고, 기준 설계 유의점은 뭐고,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뭐냐? 연속 3개 혹은 4개 이렇게 돼 있죠. 다음에 중재 교대 설계. 중재되는 시간을 시간적으로 살짝씩 차이 나게 해서 그래프가 2개가 겹쳐 있는 게 있었죠. 그래서 중재 교대 설계의 장단점, 그 다음에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균형 잡힌 시간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셨던 거. 다음에 조건 변경 설계, 교육 상황에서 A라는 중재를 제공을 했더니 효과가 없다, 다른 중재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했다. 조건 변경의 장단점하고 조건 변경 설계의 변형, 그래서 A, B 설계 뭐 이런 부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 부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웠던 게 지금
행동 지원이에요. 요점 마인드맵 통해서 이런 거 배웠습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는 데만도 이렇게 긴 시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잠깐 쉬고요. 이제 심화 과정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